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임장이 뭘까요? 임장? 네. 임장. 부동산 건물 알아보러 다니는 거?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되게 처음 부동산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임장도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게 뭐지? 근데 기초 지식 확실히 있으시네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운 좋게 제가 어떻게 네. 맞추긴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들어도 헷갈리는 용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용어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네. 이것도 이제 입문 단계가 있고 중급 고급이 있을 텐데 네. 오늘은 정말 초급으로 입문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 기초적인 거 정말 평소에 궁금했던 거 물어봐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네, 임대, 네. 매매 이 용어가 좀 맨날 헷갈리거든요. 이 두 개의 용어 차이가 뭔지. 네,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는 이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소유권을 바꾸는 거. 네, 이 건물을 소유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매매예요. 소유권을 A에서 B로 넘기는 거. 그러면 건물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이런 등기가 있는데 거기에 A라는 건물주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건물을 사고 판다. 라고 하는 거를 매매라고 합니다. 근데 임대는 이 건물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안에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월세를 주고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건 세입자라고도 하고 임차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물을 빌려서 쓰는 거를 임대라고 합니다. 임대. 그래서 이거는 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고 임대는 그 건물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가 되나요? 건물을 사고 파는 것,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 그래서 건물에 보면 임대 막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층은 공실이니까 비어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이런 거고 매매하면 이 건물 팔겠습니다. 네, 살 사람들 오세요. 초등학교 5학년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임대인, 네. 임차인 이것도 항상 헷갈리는데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임, 차, 인, 대인 이렇게 아까 임대는 이제 뭔가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 뭐 이런 것처럼 내 거는 아닌데 빌려서 쓰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건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물로 건물이 있으면 여기가 건물주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세입자가 있죠. 이제 아파트 세입자라고 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이분은 빌려서 쓰는 사람이에요. 빌려서 쓰는 사람. 그럼 우리 보통 장사할 때 어떻게 하죠? 나는 카페를 창업을 할 거야. 장건을 모르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 창업할 거야. 임대료를 알아보죠. 예. 월세가 얼마야? 빌려 쓸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내 건물에 살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어쨌든 공간을 빌리려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공간을 빌려서 쓰려는 사람들을 임차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입자. 이거를 빌려 쓰는 사람. 그러면 빌려 쓰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내 건물을 빌려주는 거죠. 그거를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너 몇 년 몇 월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있을 거야 한 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임차인이 돼야 돼요, 임대인이 돼야 돼요. 지금은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이 돼야 돼. 그렇죠. 임대인이 돼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예, 그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매수자, 매도자 네.
이거는 주식을 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를 팔려고 하면 파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말이 용어가 매수야, 매도야, 이 중간 그 중간 글씨만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소유자, 이 원 소유자가 나 건물 팔 거야, 팔 거야 하면 건물을 파는 쪽은 매도자라고 합니다. 파는 거. 그러면 누군가 팔면 또 사겠죠. 사는 쪽을 매수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매도자는 이 금액을 얼마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서 하는 얘기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개사님이 매도자가요 뭐 20억에 내놨고요. 매수자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막 얘기를 하면 매도자? 매수자 뭐 헷갈리잖아. 그러면 매도자는 건물주야. 매수자는 나죠. 그러면 이런 대화를 할 때 매도자 컨디션이 어때요? 20억에 내놨는데 더 깎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매도자란 말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건물주가요.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계약을 해봤다라고 하면 건물주란 말 잘 안 쓰죠. 매도자, 매수자를 쓰죠. 그리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팔 때도 매수자는 뭐 컨디션이 어떠죠? 뭐 현금 있어요? 이분 뭐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는 매도자는 지금 등기부등본 띄워봤더니 상속을 받았던데 이분들 빨리 팔고 싶지 않나요? 매도자 뭐 컨디션이 어떤가요? 지금 급한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계약서, 건물을 아까 매매한다고 했잖아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계약을 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아직까지는 너무 쉽다, 그죠?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게 뭐 금매는 급히 내놨다 이런 느낌, 급한 느낌이 있어서 대충 알겠는데 시세가 어떻다, 뭐 무슨 뭐 호가가 어떻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금액인데, 같은 금액인데 다 달리 부르죠. 그러면 일단 이것도 건물이 있다고 보면 얘가 20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자를 사 먹으면 있잖아요. 금액이. 뭐 모니터는 뭐 얼마, 뭐 핸드폰은 얼마, 이렇게 딱 정가들이 있는데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남의 땅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딱 정해져 있지. 근데 살려는 사람은 많아. 지방에서 성공한 사람도 강남 건물주 되고 싶대. 그리고 학군도 좋으니까 그쪽에서 살고 싶대.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 막 만들어낼 수 있으면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딱 정해져 있는데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거 예를 들어 10억에 샀어. 근데 누군가가 저 그거 11억이면 사고 싶어요. 너무 사고 싶으니까 윗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저 이거 10억에 샀는데 제가 손해볼게요. 9억에 사실 분, 8억에 사실 분.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야. 살 사람이 많으면 내가 10억인데 11억에 사고 싶대. 근데 팔려고 했는데 누가 저 12억에 사고 싶어요. 13억에 사고 싶어요. 경매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그때그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싼지 비싼지 지금 시세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금액 주고 사면 되거든.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 동네가 이 건물이면 한 20억 정도가 한대요. 근데 이 시세라는 거는 실거래가, 어떤 최근 그 동네에서 거래된 금액대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거래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평당 뭐 1억씩 해서 100평이면 100억이야. 그럼 나는 200평 갖고 있어. 그럼 이거 얼마예요? 200억이지.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서 팔렸던 시세들이 있는 거죠. 요 지역은 사람들이 이만큼 원하니까 돈도 지금 이 정도의 매각이 돼 하는 게 시세예요. 그러면 근데 시세가 예를 들어 이거 20억이야.
그런데 이 건물주가 이 시세만 받고 싶을까요? 더 받고 싶잖아.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22억에 내놨어요. 근데 정말 살려는 사람이 많아. 그럼 이게 시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2억에 올렸더니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20억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건물주가 자기가 원하는 금액으로 올려놓는 게 호가입니다. 근데 내가 당장 너무 급해. 내가 건물도 있고 뭣도 있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빠르게 팔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여기가 또 이 지역이 많지가 않아. 그래갖고 20억 했더니 그거 지금 시세인데 굳이? 앞으로 많이 오를까? 근데 내가 만약에 1억을 싸게 샀으면 지금 시세면 1억을 버는 거잖아. 그래서 이분이 빨리 팔려면 이거 19억에 내놓을게요. 그런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 저 18억에 내놓을게요. 그랬더니 한두 명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게 뭐다? 금매다. 근데 여기가 이쪽 지역이 사람들이 막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 수요가 아주 많지가 않아. 이럴 때는 더 급하게 내놓을 수가 있겠죠. 16억이요. 이거 대신에 한 달 안에 잔금 쳐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이런 걸 급금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산가들은 저 급매나 급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사서 오른다는 개념도 있지만 내가 지금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급금매를? 공부해서.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게 적정 시세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기준점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게 지금의 정확한 시세다라는 걸 알아야 이게 금매인지 호가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이 시세 실거래가를 얘기할 때 평단가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한 평당 얼만데. 그래서 이걸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평당가라는 거는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평단가. 이게 평단가라고 한 평당 단가를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평단가. 한 평당 금액.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인데 이거를 왜 쓰냐면 자, 아파트로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는 보통 20평대 그리고 30평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국민평수 30평대. 그럼 30평대로 금액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짓는 것 자체가 대부분 여기서 다 짓잖아요. 여기 위에서 뭐 10평, 뭐 40평 이렇게 있지만 메인은 50% 70% 이상은 20평, 30평대로 거의 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당 얼마야 라는 개념이 좀 덜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30평대 여긴 20억이야. 30평대 여기 15억이야. 이 동네는 30평대 10억이야.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건물은요. 땅도 다 제각각이고요. 건물의 높이도 다 제각각이고요. 땅의 모양, 층수, 연면적이죠. 그리고 층마다 면적이 20평, 30평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20평, 30평, 32평, 27평 막 제각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층별로도 다 틀리고 모양도 막 세모도 있고 뭐 네모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서로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 이거는 100평이고요. 얘는 50평이야. 그죠? 그러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당 뭐 1억이야. 라고 하면 얘는 100억이 되겠죠. 이게 시세든 호가든 뭐 이렇게 지칭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이 동네가 내가 50억짜리를 내놨어요.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갔어. 이거 지금 얼마 정도에 팔면 될까요? 했더니 2023년 12월에 100평짜리가 평당 1억으로 100억에 팔렸대. 그러면 저는 50평이니까 면적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 뭐 연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2분의 1이야. 그리고 모양도 얼추 비슷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얘도 50억에 내놓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평당 1억이라는 시세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제 임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막 다닐 때 이 동네가 이쪽 라인은 평당 7천에 거래됐다. 대로변은 평당 1억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봤을 때 물건을 봤을 때 이거 싸다, 비싸다. 동네 시세에 따라서
근데 대신에 여기서는 신축이 된 건 좀 더 건물가가 더 있겠죠. 그리고 막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 땅값만 받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 웬만해서는 그 지역의 시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면으로 들어간다 하면 평당 한 7천, 8천. 그리고 강남은 다 1억이 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물에서는 평당가 개념이 있고 이거를 지역별로 많이 알수록 건물을 잘 살 수 있다. 이제 건물 마음에 드는 걸 정해서 이제 계약 단계에 이르렀. 근데 뭐 계약금은 대충 알겠는데 중도금은 뭔지 또 잔금을 치러야 된다 했는데 뭐 이것도 조금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살 때 사자마자 보통 아파트는 막 두 달, 세 달 사이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이사를 가야 되거나 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는 1년 가까이 잔금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물을 계약을 해놓고 나서 그 사이에 만약에 올라버렸어. 그러면 건물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계약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약이 확실한 거야 하고 중도금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내가 1년 너무 잔금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으니까 내가 중도금을 내겠다. 중도금을 내면 소송을 가더라도 이건 매수자가 거의 매입한 거와 다름없다라고 봐줘서 더 유리해요. 소유권에서. 근데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나는 내가 건물에 살고 있어, 건물주가. 근데 잔금 전에 내가 이사를 가야 돼.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1층을 명도시켜야 돼. 돈이 필요하잖아요. 계약금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중도금을 매도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중도금을 중간에 나를 돈 줘. 이 돈 갖고 내가 나갈게. 그럼 비워져 있으면 네가 그때 뭐 부시든지 뭐 하든지 해. 그리고 잔금 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은 계약하는 날 보통 한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잔금이 만약에 짧아 계약하고 뭐 한 달 만에 잔금이야. 그럼 중도금 없이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은 보통은 건물주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 뭐 이렇게 막 오르거나 내릴 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중도금은 보통 한 10% 정도? 예. 근데 여기서 많이 요구하는 경우 30%까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도금 꼭 30% 줘야 되나요? 근데 이런 데가 보통 사연이 있어요. 명도를 시키려면 내가 보증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러면 중도금이 많이 걸려 있는 것들은 빨리 거래가 될까요? 그죠? 많은 분들이 80%, 70%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20, 30%의 돈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내가 계약금 10% 줬으면 중도금 10%까지는 어쩌 내겠어. 근데 30% 낸다고 하는 경우에 그럼 내가 40%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40%의 돈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비싼 걸 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이 많이 있는 경우들은 그 매매가보다 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내가 자금적으로 돈이 좀 있다 하는 거는 중도금 내고 나중에 회수하면 됩니다. 대출로.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중도금은 언제쯤 내나요? 그리고 몇 프로까지가 적당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 뭐 많아봐야 20%? 이 이상 넘어가면 사실 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은 10%, 20% 정도 하면 되고 또 잔금과 뭐 계약금 중간 정도에서 중도금을 하는 게 좋고 이건 사정마다 좀 틀려요. 내가 몇 월까지 나가겠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은 뭐 몇 프로 언제 그리고 중도금은 몇 프로 언제 잔금은 뭐 나머지 돈이겠죠. 날짜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계약을 할 때 이제 중개법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 전 단계에 우리가 바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앞에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본계약 전에 가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서로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주고받고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약 이제 이건 가계약 시점인데 계약금은 언제, 중도금은 언제, 특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특약이랑 일정을 그다음에 매매가를 각각 주고받고 계약금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내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내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30억짜리 건물이라고 칠게요. 30억이라고 치면은 자 계약금 10억이었으니까 3억이 들어가죠. 그리고 중도금 10%라고 할게요. 그럼 또 3억이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80%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내 돈 6억이랑 부대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3억에서 가계약금 얼마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 건물을 내가 꼭 사야겠다 라고 하면은 건물을 꼭 사야겠다고 하면은 가계약금을 많이 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액 배상이라고 해서 가계약금도 만약에 상대방 취소하잖아요. 그 돈을 내가 준 거에서 곱하기 2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억이 계약금인데 가계약을 1억 넣었어요. 30% 정도를. 근데 내가 30억인데 다른 사람이 33억 주겠대. 그러면 건물주 딴 사람한테 팔겠지. 그럼 나는 내가 줬던 1억과 플러스 1억 해서 1억을 더 받아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 건물 30억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1억은 공짜로 생겼지.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억짜리 규모였는데 가계약금을 7천만 원만 넣었어요. 그러면 계약날은 얼마 넣었죠? 계약날은 3억을 넣었어야 되는데 7천만 원을 미리 가계약금 줬잖아요. 그러면 2억 3천을 줘야겠죠. 그죠? 근데 이 본 계약을 하는 날 며칠 전에 누군가가 32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7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억 4천을 받았죠. 그렇지만 엄청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을 봤을 때 이 건물 정말 사고 싶다 하면 가계약금을 좀 더 많이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배액 배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중도금이라는 건 대략은 뭔지는 알아. 하지만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느 정도의 텀으로 하는지 그리고 금액을 어느 정도 넣는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안에서도 해줄 얘기가 많긴 한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고 싶다면 가계약을 더 넣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넣어서 내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D님이 궁금했던 것들 먼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장사는 건물주다 본 강의를 보시면 사실 이런 기초 용어만 거의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기초적인 용어도 알아야겠지만 정말 건물을 우리는 매입해서 자산소득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둘씩 이제 공부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호동 대표님이랑 저랑 무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호동 대표님의 사례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건물주 만들어줬던 이런 이야기들을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